안녕하세요. 저는 제 삶을 바쳐 지켜야 할 새로운 사랑이 생긴 30대 여자입니다. 전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 치유받는다는 말이 참 야속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깊게 상처난 마음이 어떻게 또다시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젠 그 말의 뜻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기만 한 제 삶을 다시 살게 해주는 건 다름 아닌 제 곁을 지켜주는 작은 온기 때문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가슴 아픈 이별 뒤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비록 부족한 글솜씨지만 재밌게 들어주세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아버진 건설 장비 대업을 하셨고 엄마도 의류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요. 전 너무 어릴 때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그때를 추억하세요. 그때 나도 그렇고 네 아빠도 그렇고 참 좋았지. 아휴, 그때 네 아빠 사업이 삐끗하지만 않았어도 지금처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좋았던 시절은 참 짧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버지 사업이 크게 휘청이며 엄마의 일마저 영향을 받고 말았거든요. 엄마는 아빠의 사업 자금을 돕기 위해 그렇게 잘 나가는 의류 매장도 정리하고 대출까지 무리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두 분 다 사업에 큰 타격을 입으셨고 잘 나가던 그 시절은 추억 속에나 남은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의 부모님은 늘 말씀하시는 잘 나가는 사업가가 아니라 공장, 식당, 청소를 전전하시는 고대 모습뿐이었죠. 은성아, 넌 이 다음에 꼭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사람은 뭐가 됐든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하는 거야. 아무리 재주 좋아봐야 끈기가 없으면 말짱 꽝이야.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이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꼭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전 어려운 가정 형편상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바로 공장에 취업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 주변엔 부모님이 그렇게나 원하시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저처럼 공장 일을 하며 생계 꾸려가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은성아, 점심 먹고 해라. 너 그런다고 사장이 월급 더 주지도 않잖아. 적당히 쉬엄쉬엄 해. 전 그게 잘 안 돼요. 하던 일은 다 끝내야 다른 것도 손에 잡히더라고요. 저 마무리만 얼른 하고 갈게요. 먼저 식사들 하세요. 그렇게 전 30이 다 되도록 공장을 못 벗어나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인생의 대부분이 되어버렸죠. 계절이 몇 번을 지나도 제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그러다 제가 30 중반쯤 됐을 때 제 삭막한 인생에도 드디어 봄날이 찾아왔답니다. 한 번은 모처럼 있는 회식 날이었어요. 그때 저희 공장엔 다른 곳에서 이직해온 어떤 남자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요. 저와는 부서가 좀 달라 몇 번 인사만 나눴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회식 자리에 그 직원이 제 옆에 앉는 바람에 처음으로 말을 섞게 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지연이라고 합니다. 은성 씨하고는 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공장에서 마주쳐도 늘 바쁘게 움직이셔서 말 걸기가 실례 같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한 가지에 집중하면 주변을 잘 못 돌아봐서요. 재현 씨는 다른 데서 저희 공장으로 이직해 오신 거라 들었어요. 공장 일은 좀 어떠세요? 그 직원은 아주 활기찬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화를 나눠보니 얘기도 잘 통하고 여러 가지로 겹치는 관심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회식 때 조금 친해진 덕분에 이후 종종 공장에서 마주칠 때도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그렇게 주고받은 가벼운 말 하나가 저희 둘 사이에 작은 달을 놓았고 어느새 서로를 연인이라 부르는 사이가 되었죠. 그인 말순 적지만 속이 깊고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이에게 굉장히 의지했고 결혼을 해야 한다면 이 사람과 해야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죠.
은성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처음엔 널 너무 사랑해서 말을 못했고, 이젠 너무 사랑해서 말해야 할 것 같아. 사실 나 이혼남이야. 5년 전에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처음부터 속이려는 건 아니었어. 근데 은성이 너와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더는 거짓말을 못하겠더라. 미리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때 솔직히 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이별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모든 걸 솔직히 말해준 그 사람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솔직히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진작 말하지. 그랬으면 오빠도 혼자 마음앓이 안 해도 됐잖아. 전 남자친구 가걸 문제 삼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실을 고백한 뒤 그인 평소보다 더 위축되고 자신감마저 잃어갔어요. 전 빨리 부모님께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계속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혹시 장모님이 내 이혼 경력 때문에 반대하시면 어쩌나 싶어. 물론 아무리 반대하신다고 해도 난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난 은성이 네가 축복 속에서 결혼했으면 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믿고 서로에게 간절한지 아시면 반대하지 않으실 거야. 너무 걱정 마. 저흰 제 부모님을 찾아뵙기 전 먼저 예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시댁을 찾았을 때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절 감싸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40 다 되도록 혼자 살고 있어서 내가 걱정이 참 많았어.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이유는 출근할 때 아니면 밖에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비 며느리같이 좋은 사람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시부모님은 항상 제게 고맙다며 시댁에 갈 때마다 진수성찬도 차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남자친구에겐 시부모님 말고도 여동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저하고는 1살 차이였는데 결혼 전부터 언니 하며 절 아주 잘 따랐습니다. 제가 새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새언니가 보기에도 우리 오빠 참 재미없죠. 그래도 제 오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빠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마 결혼하고 나선 가정에도 충실할 사람이고요. 전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 집도 화목하긴 하지만 칭찬보다 부족한 점을 먼저 얘기해주는 분위기라 시댁처럼 가족끼리 서로를 믿어주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또 부럽더라고요. 다행히 시댁 식구들은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이제 한 식구라며 무척 환영해 주셨죠.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는데 슬프게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결혼을 반대하셨답니다. 뭐? 이혼남이라고? 너 지금 그런 인간을 남편감이라고 데려온 거야? 아이고, 속 터져서 원. 넌 초혼인데 갑자기 무슨 이혼남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 녀석은 직업도 별로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직업이 뭐가 어때서 그러세요? 저 사람 저랑 같은 공장에 다닌다고요. 저희 둘 다 똑같이 열심히라고 똑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똑같아? 엄연히 다르지. 조건이 그렇게 후지면 집안이라도 좋든가. 그것도 아니라며. 이런데도 내가 금쪽 같은 내 딸을 시집 보낼 수 있겠니? 그때 엄마의 반대가 워낙 거세서 남자친구는 1달 넘게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저 은성이에 비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저 절대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은성이에게도 장모님께도 결코 실망하게 해드릴 일 만들지 않을게요. 저 한 번만 믿어주실 수 없을까요? 내가 뭘 보고 자네를 믿나? 오르지 못할 남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도 몰라? 자네한테 우리 은성이 너무 가분해. 제발 분술 좀 알게나. 엄만 반대를 하다 못해 종종 폭언까지 내뱉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맙게도 남자친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 포기하지 않았어요.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시간이 조금 흐르자 엄마도 남편의 진심을 서서히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자넨 지치지도 않나? 내가 이렇게 상처될 만만 골라서 하는데 힘들지도 않어? 제가 힘든 건 장모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은성이가 속상해하는 걸 볼 때입니다. 저에겐 은성이가 행복한 게 최우선이에요. 장모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자친구는 엄마가 아무리 반대래도 늘 저희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과일 한 봉지, 작은 케이크 하나, 가끔은 따끈한 붕어빵 몇 개라도 들고 가 부모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 그래,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해. 대신 내 딸로 내 눈물 나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일단 결혼 전에 상견례부터 잡든가 사돈댁 얼굴을 한번 봐야지. 정말요? 감사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이가 될게요. 은성이한테 남부럽지 않은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는 조금 먼 길을 돌았지만 결국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결혼 이후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하기만 했어요. 우선 저희 엄만 언제 반대했냐는 듯 완전 사이 바보가 되셨습니다. 안서방 왔어? 저번에 우리 집 화장실 샤워기 고장 났다고 안서방이 직접 샤워기까지 사서 갈아줬잖아. 그 다음부터 물이 어찌나 잘 나오는지 이젠 우리 집 샤워기가 호텔보다 좋은 것 같네. 우리 사이 덕분에 집이 반짝반짝해진다니까. 남편은 저희 집에 필요한 게 있으면 눈여겨봐뒀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슬쩍 들고 와선 조용히 고쳐놓고 가곤 했습니다. 또 남편은 운동을 참 좋아해 아버지와도 종종 등산도 하고 조기 축구까지 나갈 정도였어요. 내가 말이야, 사위 데리고 조기 축구에 나가니까 얼마나 어깨가 으스했던 줄 알아? 다들 딸내미 시집 잘 보내다고 칭찬이 어찌나 자자하던지. 안서방, 다음 주에도 또 같이 나가는 거지? 그럼요, 장인어른. 제가 경기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뛸 준비 돼 있습니다. 저희 집엔 저와 여동생 둘뿐이었는데 아들 같은 사이가 생기니 부모님께도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시댁에선 결혼 전부터도 절 참 예뻐해 주시더니 결혼 후에도 친딸처럼 절 챙겨주셨고요. 특히 전 저희 신혼집 근처에 살던 시누이와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새언니, 내일 바쁘세요? 저 꼭 가보고 싶은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밥 먹고 우리 쇼핑 가요. 쇼핑 좋죠? 아가씨랑은 취향이 비슷해서 같이 쇼핑하는 거 정말 재밌다니까요. 신우와 전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가고 미용실까지 함께 다니며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가끔 제 여동생도 부르거나 남편도 함께 했고요.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넘어가니 저희 부부에게도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 달에 또 실패네. 여보, 우리한테 아기가 찾아오려면 아직 멀었나 봐. 불행히도 저희 부부는 난임 부부였습니다. 둘 다 아이를 간절히 원해 노력도 많이 했지만 끝내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39이고 남편은 41살이라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차라리 시험관 시술을 좀 알아볼까? 아니면 지방에 용하다는 한의원이 있던데 거기라도 가보면 어때? 거기 병원 앞엔 텐트까지 치고 줄을 선대. 여보, 우리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난 아이보다 당신 건강 해칠까봐 그게 걱정이야. 아긴 하늘에서 때 되면 보내주시겠지. 우리 조그만 여유를 갖자. 하지만 전 40이 넘기 전에 꼭 아이를 갖고 싶어 마음 한구석이 늘 조급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일부러라도 더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연애 때처럼 자주 데이트도 하고 가끔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한껏 무드도 잡아보았죠. 우리 지금처럼만 살자, 은성아. 양가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 우리도 부자는 아니지만 사는데 문제 없고 딱 지금처럼만 평화롭게 살자. 그래, 그러자.
당신이 이렇게 내 옆에 든든하게 있어주는데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우리 짠하자. 지금처럼 가끔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외식도 하고 늘 연인처럼 살기로 약속해. 이렇게 남편 덕분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 갖는 노력은 계속하고 싶어 둘 다 건강관리에 더 열중했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등산이나 조깅, 심지어 자전거까지 타며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이번 생일엔 뭐 할까? 가족들 다 불러서 당신 좋아하는 고깃집 갈까? 아니면 내가 집에서 음식 좀 해서 다 초대해도 좋고, 엄마가 안서방 생일이라고 한우 넣고 미역국 끓여준대. 저희 식구들도 남편을 너무나 좋아했고, 남편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해 생일날 북적북적하게 보내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것도 좋긴 한데 이번엔 우리들이 좀 지내자. 내가 당신한테 할 말도 있고 우리 가까운 속초 바다라도 가서 1박 2일 여행하고 올까? 속초? 뭐 그래 그것도 좋지. 가서 회도 먹고 바다 구경도 실컷 하고 오자. 그때 남편은 표정은 약간 들떠 보이면서도 뭔가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여행 준비는 본인이 다 할 테니 저는 그저 갈 준비만 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 며칠 후 여행을 약속하고 여느 때처럼 동반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도 다치지 말고 열심히 일하다 만나자. 오늘은 야근하지 말아야 할 텐데. 당신도 오늘 하루 힘내고 혹시 늦게 되면 미리 말해줄게. 어서 들어가. 남편과 전 일하는 부서가 달라 보통 공장 앞까지 같이 왔다 각자 일자리로 흩어지곤 했어요. 그날도 오늘 하루 힘내라며 인사를 하고 늘 그렇듯 전 오른쪽으로 남편은 왼쪽으로 걸어 들어갔죠. 어서 퇴근 시간이 돼 남편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어요. 은성 씨,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봐요. 재현 씨 방금 사고가 나서.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제 남편한테 사고가 났다고요? 대체 무슨 사고요? 그때 저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직원 하나가 달려와 제게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때 이미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몇몇 직원들이 밖으로 나와 어수선하게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다들 절 보고 어서 병원으로 가보라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작업복도 벗지 못하고 바로 남편을 향해 뛰었어요. 하지만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남편은 공장의 낡은 배관을 수리하러 고전화 박스를 밟고 올라갔다가 고압 설비에 그만 감전되고 말았답니다. 그때 남편은 감전되자마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큰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바로 심장이 멈췄을 거래요. 그나마 남편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란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갑작스레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게 된 전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가장 괴롭고 잔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보, 재현 씨, 나만 두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야. 제발, 제발 눈 좀 떠봐. 나랑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 나 없이는 어디도 가지 않을 거라면서. 평생 내 곁을 지켜주겠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혼자 먼저 떠나는 게 어딨어.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나도 당신 따라 갈래. 전 평온한 얼굴로 잠든 남편을 붙잡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몇 번이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고요. 남편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시부모님도 비명에 가까운 울음으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휴, 내 아들, 우리 아들, 제발 내 아들 재현이 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이 필요하다면 다 가져가시고 부디 제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시어머님은 병원 바닥을 내리치며 우셨고
시아버님과 시누이도 그런 어머님 곁에서 숨도 쉬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이별에 남편의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급하게 소식을 듣고 빈소로 달려온 여러 친구들, 지인들도 이 믿기지 않는 소식에 어안이 벙벙해 보였습니다. 재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재수 씨, 재현이 이 녀석 아직 젊은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지금도 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고 막 제 손을 잡고 어서 집에 가자고 끌어당길 것 같아요. 저는 조문객을 힘겹게 맞이하면서도 몇 번이나 주저앉고 밥도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절 참 다정하게 챙겨주었어요. 새언니, 그래도 뭐라도 좀 먹어야 힘을 내죠. 조문객들은 제가 안내할 테니까 새언니는 제발 한 숟갈이라도 뜨고 와요. 눈도 좀 붙이고요. 벌써 얼굴이 다 상했어요. 뭐라도 먹어야 오빠 가는 길을 끝까지 배웅하죠. 아가씨, 저 도저히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도저히 아무것도 안 넘어가요. 결국 시누인 제 옆에서 밥까지 떠먹여주며 끝까지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하루아침에 떠난 사일 받아들이지 못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서봐, 날 용서하게. 자네 함께할 시간이 이렇게 짧았다면 그때 그렇게 자네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못난 장모를 용서해주게.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다 안다잖아요. 남편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기에 모두들 그 빈자리를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좋은 곳으로 떠나버렸고 남은 저희들은 남편이 그저 아픔 없이 좋은 곳으로 갔길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장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틀 차쯤 됐을 거예요. 그때 남편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연이어 4통이나 어떤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도 경황이 없어 핸드폰엔 통 신경을 못 쓰다 계속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았죠. 전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조문 올 사람인가 싶었어요. 네,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안재현 씨 핸드폰 아닌가요? 이 번호가 분명 맞았는데? 상대방은 남편의 상황을 모르는지 약간 놀란 목소리로 제게 남편 번호가 맞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네, 안재현 씨 전화 맞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조문 오실 거라면 주소 보내드릴게요. 조문이요? 갑자기 무슨 조문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그게 저희 남편이 어제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수학이 너머의 중년 여잔 무척 당황해하며 재차 그게 정말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장례식장 위치를 알려주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그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남편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다만 그저 남편의 지인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흘러 오후 5시쯤 되었을까요? 빈소를 가득 메우던 조문객들이 조금 뜸해져 저도 한숨 돌리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례식장에 처음 보는 2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인자해 보이는 중년 여성분이었고 그 옆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꼬마 남자아이가 서 있었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실례지만 저희 남편과는 어떤 관계셨을까요? 전 무척 당황스러운 얼굴로 등장한 2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울먹이며 서 있던 꼬마가 갑자기 절 제치고 뛰어가더니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의앙하며 크게 울더라고요. 저는 저 작은 아이가 남편과 무슨 인연을 쌓았길래 저렇게 슬프게 우나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때 꼬마 같이 온 중년 여성분도 어쩔 줄을 몰라하며 그저 아이 등을 쓸어주기만 했죠. 저 꼬마야,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아저씨를 알고 있니? 어떻게 아는 사이야? 아줌만 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옆에 서 있던 신우이를 보니 표정이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신우이 뭔가 알고 있는 듯 슬프고 애틋한 눈빛으로 그 꼬마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 급기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며 품에 안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성규야, 그만 울어. 우리 성규 불쌍해서 어쩌니? 둘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늘도 정말 가혹하시지. 전 이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신우에게 재차 물었어요. 아가씨도 이 아이를 알아요? 대체 이 꼬마가 누군데요? 얘야, 너 대체 어디서 온 거니? 꼬마는 제가 계속 묻자 울음을 그치고 겨우 입을 뗐습니다. 전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을 듣자마자 까무러치며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기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 아빠예요. 저기 안재원 씨가 제 아빠라고요. 뭐, 뭐라고? 네 아빠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이 왜 네 아빠야? 그때 깜짝 놀란 전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높은 큰 소리를 냈나 봅니다.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그제야 옆에 있던 중년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이 너무 없었죠? 저희도 갑자기 소식을 받고 달려오는 바람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전 성규가 지내는 보육원 선생님이에요. 사실 오늘이 성규 아버님 생신이라고 들어서 성규가 며칠 전부터 선물도 준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 사이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을 아빠라 부르던 꼬만 남편의 생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자 보육원 선생님이 대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에게 꼭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면서요. 순간 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신우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가씨,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애라뇨? 설마 그 전처사에서 낳은 아이예요? 전처하고는 아이 없이 헤어졌다면서요. 지금 내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해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애는 또 보육원에 있는 거고요? 제발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요. 새언니,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요. 사실은 그게요. 사실은... 신우인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아이가 들으면 안 될 내용이라도 있었는지 보육원 선생님은 서둘러 아이를 식당 쪽으로 데려가셨어요. 그제야 신우인 이제껏 감춰져 있던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줬어요. 새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결혼에 실패했었잖아요. 사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오빠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처음에 그 처가에서 오빠의 직업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남편의 전 처가에선 남편이 가난하고 직업이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툭하면 무시하고 남의 집 귀한 딸을 꼬셨다며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식을 하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고 그러던 중 아이가 먼저 생긴 거였죠. 그러자 그 처가 식구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그 사람들은 오빠가 새언니한테 몹쓸 짓이라도 했다는 듯이 말하면서 심지어 막 폭력을 쓰기도 했어요. 언젠간 오빠 직장까지 찾아가 전 새언니 인생을 망쳤다면서 개망신을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오빠는 화도 한번 내지 않고 그 서러움을 다 참아냈어요. 뱃속의 아이와 전 새언니를 위해서였겠죠. 아이 때문인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긴 했지만 남편의 결혼 생활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파탄이 나고 말았답니다. 전 처가에서 날마다 남편을 무시하고 욕하니 전 와이프란 사람도 슬슬 남편을 깔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했대요. 오빠의 전 와이프도 처가 사람들한테 물들었는지 저희 집에 와서도 오빠를 종부리듯이 부려먹었어요. 물 떠와라, 불 꺼라, 불 켜라, 나가서 뭐 좀 사라.
시댁에 와서도 그랬으니 평소엔 오죽했겠어요. 갓난 아이였던 성규마저 오빠한테 다 맡기고 본인은 놀러 다니기 바빴고요. 그러다 어느 날 더는 오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혼까지 요구하더래요. 남편은 생활비를 벌러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도 집에 와 쉬지도 못하고 아이까지 돌봐야 했답니다. 그런 와중에 처가에선 계속 남편에게 협박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얼굴을 마주하면 대놓고 험담을 하거나 밥도 주지 않고 일만 부려먹기 일쑤였고요. 시누이가 멀리서 보더라도 단 한 번도 그 집에서 사위로 인정받질 못했대요. 그러다 전 와이프의 변심으로 이혼하게 됐는데 그때도 처가에선 책임을 남편에게 다 돌리더랍니다. 자네가 양육비라도 제대로 한 푼 보내려 형편이야?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 자네 몸만 나가면 되네. 앞으로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눈앞에 뛰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 나중에라도 아빠랍시고 갑자기 나타나 우리 손자한테 상처 주지 말고. 알겠나? 저간 아이를 위한 길이라며 남편에게서 아이까지 빼앗아 갔던 겁니다. 착한 남편은 자신이 사라져주는 게 아들 성규가 부유한 외가에서 잘 크는 길이라고 믿고 피눈물을 흘리며 물러났던 거죠. 그때 그 아이는 겨우 2살 배기였답니다. 오빤 성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래도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연락도 못하고 계속 그리워만 하고 지냈던 거죠. 근데 불과 10개월 전에 성규랑 연락이 닿은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글쎄 성규가 보육원에 있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부터였습니다. 남편의 전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재혼을 하게 됐는데 재혼남이 아이를 싫어한다며 그 어린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불과 10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 소식은 한 번도 전해주지 않는 그 여자가 갑자기 오빠한테 연락이 왔대요. 이제 자긴 자기 인생 살아야 하니까 아이를 당신이 데려가든 보육원에 두든 알아서 하라면서요. 그때 남편은 지금의 아내, 그러니까 저에게 이야기할 시간만 조금 주면 당장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전천 그 이야기라고 단 며칠도 기다리지 않고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버렸다네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미친 듯이 보육원을 찾아다녔고 아이를 찾은 이후 주말마다 몰래 성규를 보러 갔던 거죠. 전 주말에 남편이 등산이나 운동을 하러 가는 줄만 알았는데 그 시간 동안 아들을 만나 밥도 먹고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거죠. 오빠가 새언니한테 얘기도 못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으니 혼자서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가끔 술을 먹고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새언니 많이 놀랐겠지만 오빠는 새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했어요. 그건 제발 믿어주세요. 미련한 인간,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아가씨라도 나에게 한마디를 해줄 수 있었잖아요. 저도 그럴까 생각했는데 일은 반드시 오빠가 직접 털어놓고 새언니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오빠 생일 여행 때 언니한테 다 고백하고 성규 데려와서 키우자고 용서 빌고 허락받겠다고 했었는데 그 며칠 사이 오빠가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전 멍하니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야속한 남편은 이 엄청난 일을 혼자 가슴에 묻고 저 먼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을까요? 전 착잡한 마음에 고개만 떨구다 다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당 구석에서 저처럼 남편의 영정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숨겨진 아이, 성규였어요. 성규는 밥도 먹지 않고 기둥 뒤에 숨어 남편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왜 몰라나 싶게 꼬마의 얼굴은 남편과 완전 붕어빵이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안재현의 아들인 게 분명했습니다. 전 그걸 깨닫자마자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꼬마야, 이리 좀 와볼래? 이름이 성규라고 했지? 안성규 맞아? 이리 와서 아줌마랑 얘기 좀 할까?
아깐 소리 질러서 미안해. 아줌마도 놀라서 그랬어. 제가 이리 오라며 손짓하자 아이가 쭈뼛쭈뼛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남편과 꼭 닮은 얼굴의 아이를 안자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아줌마 누구세요? 우리 아빠랑 많이 친했어요? 어, 아줌마가 성규 아빠랑 엄청 친했어. 한때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었어. 근데 아줌마가 성규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네.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는지 성규는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더라고요. 울지 마세요, 아줌마. 저도 아빠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고모랑 안 지도 몇 개월밖에 안 되는걸요. 그니까 울지 마세요. 고마워, 성규야. 혹시 너만 괜찮으면 아줌마가 성규 새엄마가 돼도 될까? 아줌마가 성규 아빠랑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었거든. 근데 갑자기 슬픈 일이 닥쳐서 성규 아빠랑 아줌마가 영원히 헤어지게 됐어. 그래서 아줌마 남편과 똑 닮은 성규와 함께 살면서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싶어. 비록 짧았지만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기쁨을 주고 간 제 남편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 바로 성규였습니다. 전 그 소중한 존재를 남편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정말요? 정말 아줌마가 제 엄마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인 믿지 못하겠다는 듯 여러 번 되묻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전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세상에 되었으면 자꾸 확인하려고 드는 걸까요? 근데 아줌마도 또 절 버리실 거 아니죠? 우리 엄마처럼 또 절 버리는 거 아니죠? 약속해 주세요. 절 버리지 않겠다고요. 한 번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아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자꾸 아프게 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아줌마가 약속할게. 이제 보육원 가지 말고 아빠랑 살던 집에서 이 엄마랑 평생 같이 살자. 아줌마가 성규의 진짜 엄마가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 약속해. 전 남편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꼭 좋은 엄마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곧바로 아이를 입양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성규가 제 남편의 아이라도 그 절차가 생각보다 무척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아이를 향한 제 마음은 이미 엄마였지만 법적으로는 그저 전 남편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뒤 성규를 책임질 가족이 없었고 제가 유일한 희망 같더라고요. 전 법적으로도 성규를 지킬 토대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단독 입양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신우이도 많은 도움을 주었죠. 아가씨, 일단 제가 지금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해요. 혹시 제가 혼자라고 아이 입양이 막힐까 봐요. 저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새언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전 서류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수차례 발급받았는데 그때마다 서류에 남편의 사망 기록을 마주해야 했어요. 이젠 좀 익숙해져야 할 일이지만 자꾸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져 괜히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 남긴 마지막 숙제를 이렇게 열심히 해결하고 있어. 나 멋지지? 나중에 꼭 잘했다고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꼭 칭찬해줘. 입양을 준비하면서 이젠 정말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힘을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결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전 그러면서도 틈틈이 보육원의 성규를 만나러 갔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해도 갑자기 제멋대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거든요. 성규야, 아줌마가 성규랑 같이 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곧 다시 만나자. 저는 체크리스트를 손에 쥐고 하나씩 처리해 나가며 마치 시험 준비한 학생처럼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많은 절차 중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심리 상담을 하던 때였어요.
담당 기관 상담사는 제게 남편의 사망 이후 심리적 상태나 슬픔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성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앞으로 혼자 양육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는지 묻더라고요. 전 당연한 절차라고 이해하긴 했지만 숨겨두었던 감정까지 다 꺼내놓아야 할 땐 정말 힘들더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성교에게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얼마나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됐죠. 그러다 마침내 입양 승인이란 결과를 받고 그때 얼마나 목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동안 제 마음의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렇게 성교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던 날, 전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성규야, 이제 진짜 내가 너의 엄마가 됐어. 이제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고 잘 살아보자. 이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엄마.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규는 완벽한 제 아들이 되었어요. 남편은 비록 자신의 아이를 1년도 채 보듬지 못하고 떠났지만 어쩌면 제가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이 불쌍한 성규를 거둬 사랑으로 키우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성규와 전 누구보다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규에게 아빠를 잃은 슬픔이 크겠지만 제가 아빠의 몫까지 2배, 3배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쏙 빼닮은 손자가 생겼다며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혜미야,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성규뿐 아니라 성규 아이까지 품어주는구나.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어. 그러면서도 너무나 고마운 이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오히려 이젠 제가 성규에게 받은 게 훨씬 많은걸요. 아마 그이가 제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던 걸 잊지 않고 이렇게 큰 선물을 보내줬나 봐요. 성규가 그이를 닮아서 어찌나 착하고 어른스러운지 아세요? 저 속상할까봐 투정도 잘 안 부려요. 시부모님은 저만 보면 늘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십니다.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그렇게 미안해하세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사실 처음엔 조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또 생전에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에 결국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성규야, 내가 네 외할아버지다. 이리 와서 할애비한테 한번 안겨보련. 할애비 네가 너무 소중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구나. 그러니 성규가 이 외할아버지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그럼요. 제가 힘껏 안아드릴게요. 저 완전 튼튼하고 건강해요. 엄마가 그러는데 제가 아빠를 많이 닮아서 그런데요. 얼마 전엔 평소에 잘 그러지 않는 성규가 쭈뼛거리며 뭔가를 말하길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혹시 뭐 잘못이라도 했나 싶어 저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물었답니다. 성규야, 너 엄마한테 뭐 말할 거 있어? 뭐든 괜찮으니까 다 말해봐.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건 아닌데요. 혹시 엄마, 저 며칠 뒤에 학교 운동회인데 엄마도 올 수 있어요? 성규야, 너 그 말하려고 그렇게 망설인 거야? 아우, 당연하지. 그런 행사라면 엄마가 무조건 가야지. 왜 그 말을 망설였어? 그냥 엄마 바쁘실까 봐요. 근데 엄마 혹시 달리기 잘하세요? 운동회 때 우리 반 애들 엄마도 달리기 시합한대요. 저 거기서 엄마가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성규는 언제 망설였다 싶게 눈을 반짝이며 제게 달리길 잘하냐고 묻더라고요. 전 아이의 귀여운 얼굴을 보고 그만 웃음이 빵 터졌네요. 성규야, 너 아직 이 엄마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엄마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는 줄 알아? 뭐였는데요? 바로 치타였어, 치타. 엄마가 얼마나 달리길 잘하는 줄 알아? 아마 운동에서 1등은 무조건 엄마 걸걸? 우와, 진짜요? 진짜 엄마 달리기 잘해요? 우리 엄마 최고다. 성균 제가 달리길 잘한다고 하자 천군만마라도 얻은 듯 기뻐하더라고요. 전 아이를 실망시키기 싫어서라도 운동회 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오죽했으면
다른 아이 엄마가 제게 선수 출신이냐고 물어봤을 정도라니까요. 이를 악물고 달려서인지 전 기어 1등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성규야, 엄마 1등이야, 1등. 이것 봐. 엄마 메달도 받고 1등 도장도 찍어왔다. 우와, 진짜 1등이에요? 우리 엄마 진짜 짱이다. 그 메달 제가 걸고 있어도 되죠? 전 아이 목에 당당히 1등 메달을 걸어주었어요. 제 품에 와락 안기는 아이를 보며 엄마로서의 기쁨이 뭔지 또 한 번 알게 되었네요. 전 하늘에서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을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다 보고 있지? 그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이 못 다 준 사랑 평생 다 채워줄 테니까. 우리 성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키울 거야. 나 자신 있어.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남편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인 성규와 함께 저희는 오늘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하늘에 있는 남편이 고통 없이 행복한 곳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봐 주길 바랄 뿐이에요. 이번 기회에 사연을 정리하다 보니 다시금 인생이란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얄궂은 인생은 종종 예상치 못한 아픔과 이별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곁에 남은 소중한 존재를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남편을 생각하면 슬픔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가족 간의 따뜻한 배려와 함께 있는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이고 우리 가족이 겪어낸 모든 고난에 대한 따뜻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건 거창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소한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 운동회에서 1등을 했던 날이나 매일 아침 성교를 깨우며 시작하는 평범한 날도 저희 둘에겐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축복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랑과 그리움을 양분 삼아 성교와 함께 오늘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또다시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쩌면 서로를 원망할 때도 생기겠지만 그 시간마저 꿋꿋하게 이겨내 볼게요. 앞으로 제게 어떤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이 더 많은 날이 될지 눈물이 앞서는 날이 될지 그건 아무리 저라도 확신할 수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전 그 어떤 순간에도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맡기고 간 이 소중한 아이를 지키며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가겠죠. 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성규도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잖아요. 저희 서툰 글솜씨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면 부디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영상을 들으며 댓글들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